오늘 인터뷰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짜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정치는 예. 이제 말로 하는 이제 영업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담보도 보증도 없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믿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는 대부분 없는 강도 만들어서 다리를 놔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만큼 네. 이제 거짓과 이제 헛된 공약들이 남발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또 거짓말하는구나. 또 누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실망하고 또 혐오하고 정치적 무관심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색다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셨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인의 약속, 그러니까 공약, 이게 제 공약 이행률이 아마 그것도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평가했을 때 96% 예. 나왔습니다. 그 실제 있을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공약을 하면 지킨다. 또 공약도 지킬 수 있는 것만 한다. 이게 사실은 그 공약 이행률의 제일 중요한 기반인데 네. 저는 어제는 공식적으로 민선 5기도 96%, 또 현재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에서 공약 이행률로는 제가 거의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하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안 한다. 그런 정치적인 언어는 안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컨대 그러면 지금 탄핵 정부에서 그 지지율이 많이 높였던 발언 중에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되면 대통령 입장이 되시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면 박수 치는 국민들도 많겠지만 굉장히 반발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국론이 많이 분열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강자라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게 민주공화국의 제일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명백한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의 그 주모자, 주범이라는 게 사실상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었다고 한들 또 현재 대통령이라고 해도 퇴임하면 당연히 보통의 사람과 똑같이 처벌해야 되고 다만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불기소 특권이 있으니까 잠깐 밀어놓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퇴진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의 사람과 똑같이 처벌되는 게 맞습니다. 네, 설령 정치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국가 경영에서 그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지고 위기가 생기고 불평등해지고 하는 제1의 원인은 사실은 정치 권력자로부터 나옵니다. 이 정치 권력자 본인이 깨끗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인척 측근 비리들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 공직자들도 따라서 하고 무서워하지 않죠. 대통령 본인이 부패하면서 어떻게 검찰총장 보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정부패를 용인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역할,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인 약자들을 보호해서 함께 살게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강자들을 위해서 또 강자들과 협잡해서 약자들을 좀 괴롭히고 빼앗는 일에 쓰게 되면 그게 나라가 망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법을 지키는 것. 그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 국가 지도자 본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수위는 센 그 높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조곤조곤하고 나직하게 말씀하시네, 차분하게.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소리가 크다고 큰 소리가 아니고 내용이 이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이다 발언한다고 또 일부에서는 과격한 발언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격하게 말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얘기를 직설적으로 편하게 했죠. 이제 소위 정치적 언어, 좀 두루뭉실하고 좀 무책임하고 우회하고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보통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네, 시원하네라고 생각했지. 제가 예를 들면 불합리한 얘기를 하거나 정말로 과격한 얘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이 시장님을 트럼프에 빗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 자기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시원하게 직설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애둘러 가지 않고. 그런데 당선되더니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말을 직설적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는 것인데 타국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지금 하는 말이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말을 하면 그거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네. 정치인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특정 시점에서 한 얘기하고 다른 시기에 한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되죠. 네. 그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장소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그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할 말만 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꼭 지킬 수 있는 얘기만 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저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직설적 표현을 하고 국민들과 직접 호흡하고 정치 기득권자하고 단절됐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만 네. 네. 저는 트럼프처럼 예를 들면 무슨 뭐 국경에 담장을 친다든지 FTA 탈퇴를 하겠다든지 네. 무슨 누구를 내쫓겠다든지 이런 불합리하거나 네.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최근 발언이니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그 영장이 기각되니까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이 말씀은 그러면 재벌이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재벌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판결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 사건 내에 구체적으로 판사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했을 거라고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서민들이 구멍가게에서 10,000원을 훔치면 그건 엄벌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면 예를 들면 부당 내부 거래 네. 이거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예. 일감 몰아주기 이거 배임죄거든요. 중소기업 단가 우려치기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노동자 탄압 노동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 탈취 이런 거 저작권 특허법 실형실현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자들의 횡포와 불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처벌한 예가 없습니다. 수천억을 횡령해도 재벌들이라는 이유로 거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센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구나. 네. 대통령 정도 되면 웬만한 만큼에서는 구속되지 않는구나. 네. 네. 웬만한 건 넘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살이 잡힌 거죠. 그래서 강자들이 지배하는 사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자가 경제적 강자이고 그 경제적 강자 중에서도 재벌 가문이 제일 강자죠. 네. 결국 그런 영향력이나 그런 이때까지의 강자들 중심의 형집행 또는 형사사법 문화가 네. 결코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또 하나 적용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거하고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결국 네. 제가 듣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직접 그 법관이 결국 재벌의 영향력 때문에 재벌의 힘 때문에 그렇게 영장도 기각한 것 아니냐라는 그 취지가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전체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네. 사회 전체 문화가. 왜냐하면 강자가 지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국가는 원래 강자들을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를 보호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게 그게 기능인데 예.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예. 우리나라는 강자들 즉 슈퍼 리치 기업들 또는 뭐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세해 줍니다. 네. 그러면서도 서민들은 증세하죠. 담배값 올리고 이런 거 말입니다. 예. 흡연율이 줄질 않지 않습니까? 서민의 부담만 늘어나지. 또 복지를 축소한다든지 복지 확대에 극렬하게 반대한다 하면서도 뭐 토목공사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또 시행해서 예산을 낭비하든지 하는 게 결국은 사실 가진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극단적이다,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본인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약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가진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포용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자도 포용을 해야 돼, 그 기업가도 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돈이 많은 분들도 국민들인 거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나 배려도 과연 갖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이 대립적으로 이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저는 정당한 공정한 질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부자라고 해서 이거 뭐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 부자이면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대기업이고 영업이익이 많은 초대기업일수록 세금을 오히려 적게 냅니다. 네. 온갖 뭐 정경유착에 결과할 수 있는데 온갖 감면을 받아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은 실제로 내는 세금이 12.1% 이것 때문에 잠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보통의 기업들은 16%, 7%를 내죠. 옳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 상위 10%의 국민들이 국가 연소득의 45%를 차지합니다. 또 전체 국가부의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50% 이하에 해당되는 절반의 국민들은 1년 연소득의 5%를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자산도 2% 정도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 마이너스 자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원래 해야 될 일이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서 좀 공평하게 살도록 해주는 게 국가가 원래 하는 일이죠. 또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본 회전이 안 되고 결국 경기 침체가 오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균형점을 좀 찾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소득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세금 400조 원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든 방위비리를 저지르든 뭐 자원 외교를 하든 이런 용도 어딘가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인건비를 낼 수도 있고. 근데 그중에 7% 정도만 조정을 좀 하고 절감을 하면 28조 원으로 2,800만 명 국민한테 100만 원 연간 100만 원 정도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걸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성남의 청년배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우리 재래시장 매출이 올라가서 영세상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전국의 560만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한 700만 원, 500만 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경제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진 자 재벌 대기업의 뭐 감세라든지 뭐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결국 그 사내 유보금 750조 원씩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30대 재벌의 그 금고에 한 칸 올리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러면 점점 경제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원래 정부의 역할인데 이걸 가지고 약자 편만 드느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재벌 해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강자에 대한 얘기들인데 좀 짧게 해주시죠. 재벌 체제를 해체하는 게 재벌 기업들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재벌 기업들에 대한 재벌 가문들의 부당한 지배 개입을 없애면 재벌 대기업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진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죠. 저희는 그런 걸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매체들에서도 그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또 찾아보면 되니까 여기서만 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동에서 태어나셨고요. 아주 두메산골이었고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화전민 집안이었죠. 화전민이었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성남으로 오셨고 거기서도 굉장히 어렵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다면서요? 아예 중고등학교는 아예 못 다녔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기억으로는 한 달쯤 후에부터 이제 공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딱 6년간 공장 생활을 했고 또 대학은 또 제 시기에 대학을 갔습니다. 뭐 운이 좋았죠. 근데 그 6년 동안의 삶이 제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세상이 공정하면 좋겠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 됐죠. 그때 그 생각을 갖게 되신 거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검사보다는 인권 변호사가 훨씬 더 우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 자 길을 선택했고 뭐 어렵긴 하지만 또 시민운동가로 그리고 또 뭐 다시 이제 시장이 됐는데 시장이 된 것도 제가 시립의료원 공공의료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수배되는 바람에 시장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자 월요일 날에 출마 기자회견도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공장에서 합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앞으로 2천만 노동자 또 560만 자영업자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몫을 제대로 누리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틀 속에서 자기들의 꿈과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하나의 거울로 좀 써야지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 배려,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그 상처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데 좀 나쁜 영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는 그 보통 이제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던 분들이 그 과거를 지우고 싶어하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저는 제 삶의 그 6년간의 그 참혹한 그 어릴 때 경험이 저는 되게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언제나 좀 그 참혹한 삶에 노정돼 있는 많은 분들
제가 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네.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모든 복지 정책, 지금 제시하는 어떤 정책들도 다 그런 삶의 경험 속에서 네. 좀 그런 분들을 최소화하고 좀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정말 가족들이 아이도 한 서너 낳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손도손 미래의 꿈 가지고 하하호 웃고 살 수 있는 이런 세상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네. 지금은 너무 불균형 또 불공정 격차 심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떠나고 싶고 낳고 싶지 않고 이런 암흑 같은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그걸 좀 고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예. 대통령은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성숙함, 안정됨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네. 점점 더. 근데 이재명 시장께서 그런 통합과 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별명이 싸움따기라고 싸움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걸 또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돌아다녔던 파일에 막 네. 싸우시고 막 그런 네. 것들 그래서 이분이 좀 화를 못 참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싸우는 건 사실인데 네. 싸우면 또 집요하게 싸우죠. 아하. 그래서 뭐 싸움닭, 뭐 불독 이런 별명이 붙긴 했습니다만 제가 싸운 상대는 이웃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사회의 부패 세력들, 부정한 세력들 그들과 싸웠죠. 제가 국가 부패 세력들하고 싸우다 감옥도 간 일이 있고 예. 국민의 삶을 저버리는 잘못된 정치인들과 싸우다가 제가 수배가 돼서 벌금 낸 일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저희 가족들 중에는 저의 시장 권력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통제하고 막고 하다 보니까 또 갈등이 생겨서 의절하고 네. 그것 때문에 또 뭐 부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또 그거를 뭐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를 때리는데 안 싸울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네. 네, 그런 것들 녹음해서 공표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막을 수 있었죠. 적당한 이익을 나누거나 부탁을 들어줬으면. 그러나 그것 자체가 불의, 부정과 타협하는 거고 제가 제거하고자 하는 사회약들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건 제가 하지 않았고 무슨 철거민 영상 이런 것도 약자를 빙자해서 조직적으로 1년 수개월씩 성남시로 하여금 부당한 그 이익을 특혜, 불법 이익을 요구하는 우회적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사회 악과 싸웠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 악과 싸울 겁니다. 예. 재벌 평소에 체제로 저 싸울 화를 잘 안 내십니까? 저는 화 안 내죠. 그 부하 직원들한테 막 야단치고 막 화내고 그러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예. 않고 그건 애정에 기반한 것이죠. 모두를 위한 선한 사람들을 위한 애정은 깊지만 네. 그 선한 사람들의 삶을 해치는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타락 이런 것들과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 싸우는 것 때문에 아마도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 사람을 시키면 공정하게 깨끗하게 나라 살림도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변이 온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온 것도 이변 아닙니까? 예. 기초단체장 여기까지. 예. 그 기반은 역시 치열하게 사회정의도 공정사회를 위해 싸웠고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싸우는 또 지금도 의지로 보면 제일 치열하게 사회학과 싸워서 공정한 세상 만들 것 같은 기대를 갖는 분들이 사실은 저를 이례적으로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불러온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것도 지금 보신 시청자들 특히 보수 네. 유권자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나는 북한을 싫어하는 민주주의자다라는 네. 말씀을 어떤 뜻인지 하고요. 북한 인권법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네. 저는 이제 북한도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하나의 민족이고 또 통일하는 것이 강대국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저는 통일해야 될 상대방이라고 보죠. 예.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총구를 맞대고 있는 명확한 주적이고 거기에 더해서 매우 비민주적이고 뭐 반인권적인 체제라서 저는 북한 체제 자체를 매우 좋아하지 않죠. 예. 북한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또 있지만 지배 체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보고 종북 또는 북한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그럴 때는 화를 냅니다. 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뜻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권은 그야말로 세계 보편적 가치인데 북한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들은 어떻게든 고쳐야죠. 그러나 우리가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정 불간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한다고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우리의 가시적인 노력들을 실제로 해주면서 네.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북한에 요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인도적 쌀 지원이라든지
또는 수해 복구 지원이라든지 또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이 조금 이익 보지만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서로에게 이익되는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거. 이렇게 해야 진짜 인권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저는 당연히 북한 인권에 관심 많고 북한 인권법에도 관심은 높습니다. 네. 가능하면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자. 예. 프로파간다로 국가 안보를 얘기하면서 사실 국가 안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인권법을 얘기하면서 실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북한의 인권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실질적으로 하자라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 있습니까? 저는 원래 그 채소를 좋아해서 네. 비빔밥. 비빔밥. 네. 아,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김치찌개가 아니라서 좀 신선합니다. 김치찌개. 네. 대부분 김치찌개거든요. 네네. 네. 뭐 김치는 기본으로 나오니까. 네. 좋아하시는 연예인도 있습니까? 제가 그 연기력이나 이런 거 중에서 송강호 씨 정말 좋아해요. 송강호 씨는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만나보신 적도 있습니까? 한번 봤어요. 농담입니다. 예. 네. 최근에 보셨던 영화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영화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뭐 가장 최근에 봤던 건 자백, 그 인권에 관한 얘기였고, 네. 좀 오래전에 본 거는 뭐 변호인, 광해 이런 거 생각나는데 예. 요즘은 그 국제관계, 한반도의 국제관계가 너무 혼란스럽고 위험스럽고 해서 네. 광해 영화 장면이 가끔 생각나요. 예. 광해군이 자주 균형 외교를 많이 관심 가졌던 그 왕 아닙니까? 네, 네. 지금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비자주적이고 또 한반도 운명을 우리 손이 아니라 그 외세에다 맡기고 그야말로 운명이 맡기고 있는 거죠. 또 강대국에 휘둘려서 미국의 요구 때문에 사드 배치로 혼란을 겪고 또 일본에는 굴욕적 합의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관계 나빠져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네, 이쪽 당하고 저쪽 당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자주적 균형 외교로 좀 되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집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는 평가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시민운동하고 뭐 인권운동하고 가끔씩 구속되기도 하고 수배도 당하고 엄혹한 시절에 예. 그래서 저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는 집사람이 고생 참 많이 했죠. 뭐 안정된 후에는 뭐 나름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되게 뭐 평점은 잘 주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시장의 어떤 사람인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헌법학자시라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법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 기각 사유가 나왔어요. 피의자의 주거 환경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그리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논평해 주십시오.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 환경을 고려했다라는 네. 것은 아마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적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는 것은 조금 기각 결정의 사유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뇌물을 받은 자, 즉 수수자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의 경우는 특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그 책임이 특검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기각의 사유로 삼은 것은 조금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학자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연결한 진짜 이유는 이제 이렇게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양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각된 사항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겠느냐. 특검의 수사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물론 뭐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일정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헌재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예.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이라는 것은요. 네. 그 이재용 씨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 즉 이재용 씨 뇌물 수수와 관련한 무죄 결정이 아닙니다. 네.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즉 네. 예, 특검이 이재용 씨 뇌물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씨의 신병을 확보해 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재용 씨가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 판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현재의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무죄라는 판결이 아니고요, 전혀. 예. 그렇죠. 이재용 씨의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이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 탄핵 소추 사유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많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뇌물죄일 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뇌물죄에 대한 부분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더라도 다른 탄핵 소추 사유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라도 혐의 입증이 되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뇌물죄 네.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용 씨는 뇌물을 준 사람이고 박 대통령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줬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강요해서 줬다, 주기는 줬다. 네. 그렇다면 받았다는 사람은 받은 거는 여전히 기정사실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씨가 설령 뇌물과 관련해서 뭐 주긴 줬는데 강요해서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판단에 있어서도 그것이 바로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지금 무죄라고 판결 난 것도 아니고 서로 그렇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돈은 받은 사실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대목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단지 현재가 네. 그 여러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히 살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 의미만 가질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장 기각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탄핵 심판이 대체 언제 결론이 나느냐인데 이게 영장 기각으로 더 빨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느려지는 겁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시간과 관련해서도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뭐 헌재가 5가지로 묻긴 했습니다. 원래는 13가지입니다. 네. 뇌물수수 부분은 그 13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형량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 또 그리고 재벌도 연결돼 있어서 하지만 실제 탄핵 심판의 결정 속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 게 많습니다. 지금 한참 그 증인들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수첩 전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하고 근데 결국 현재는 안종범 수석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첩을 나머지는 제외하더라도 인정한 부분의 수첩은 증거로 채택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형사재판에서는요,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독수, 독이 든 나무에서 나온 독과 그 열매도 독이 들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독수,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독수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따라서 독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독수에서
근거에서 나온 증거, 그걸 독과라고 보고, 그 독과도 예를 들어서 안종범 씨의 진술이죠. 네. 그런 것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독수독과의 원칙인데요. 형사재판에서도 독수독과의 원칙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이 독수독과의 원칙, 형사재판에 적용되고 있는 이 독수독과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독과에 관해서는요. 그 원칙을 지금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에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네. 독수독과의 원칙을 그렇게 엄밀히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이고요. 네네. 특히 강일원 주심이 어제 7차 변론에서 현 단계에서 심지어 안전수석의 그 수첩을 위법 수집 증거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된 그러한 수첩이기 때문에 그 독수독과의 원칙을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불법적으로 압수돼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네. 원래는 이제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 훔쳐온 증거는 내용이 사실이어도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인데 헌재에서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안정수석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채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불법한 압수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다퉈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헌법 가치에 위배됐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증인이 확 줄은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증인 원래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22명인데 5명으로 줄이기로 결정이 났죠. 예. 그 이유가 그 22명의 증인 중 상당수가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조서가 있죠. 검찰 진술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검찰 진술 조서가 이미 헌재에 의해서 증거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22명을 다시 불러가지고 헌재에서 변론을 거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5명만 증인 신문을 하고 나머지는 그 검찰 진술 조서로 대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많은 증인을 신청했고 증인이 그리고 또 신청한 증인이 안 나와서 공전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아마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걸로 해석되는데 헌재에서는 그러면 나오지 말고 이미 진술한 걸 가지고 할게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헌재는 그런 지연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속도 빨리 내겠다는 의미군요. 거기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이 지금까지 나왔던 사안들을 종합해서 전망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가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 나오느냐. 근데 이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러면 3월 13일인 두 번째 헌재 재판관의 임기까지 그 사이에는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심판 결정의 예상일을 전망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볼 때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다. 신속한 결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익이라든지 국민의 뜻에 비춰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고요. 따라서 1월 말까지 결정이 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또 1월 말까지 안 나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결정이 나오면 8명이 결정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게 9명이 내린 결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헌재 결정의 권위라든지 그런 반대 측으로부터의 시비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도
9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다 있을 때 결정이 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게 1월 말이 아니라 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1월 말까지 어떤 헌재가 박한천 소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은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평의를 해서 결론은 내릴 수 있고 결론 내린다고 바로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정문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정문 쓰는데 보통 쓰고 그걸 재판관 분들끼리 돌려가면서 다듬고 이런데 시간이 한 1, 2주 걸린다고 봤을 때 예, 결론은 1월 말까지 내고 결정문을 다듬고 하면서 선고는 한 2월 중순 정도에 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는 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면 예를 들면 부당 내부 거래 이거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이거 배임죄거든요. 중소기업 단가 우려치기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노동자 탄압 노동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 탈취 이런 거 저작권 특허법 실형실현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자들의 횡포와 불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처벌한 예가 없습니다. 수천억을 횡령해도 재벌들이라는 이유로 거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센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구나. 대통령 정도 되면 웬만한 만큼에서는 구속되지 않는구나. 웬만한 건 넘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살이 잡힌 거죠. 그래서 강자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자가 경제적 강자이고 그 경제적 강자 중에서도 재벌 가문이 제일 강자죠. 결국 그런 영향력이나 그런 이때까지의 강자들 중심의 형집행 또는 형사사법 문화가 결코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또 하나 적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거하고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결국 제가 듣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직접 그 법관이 결국 재벌의 영향력 때문에 재벌의 힘 때문에 그렇게 영장도 기각한 것 아니냐라는 그 취지가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전체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사회 전체 문화가. 왜냐하면 강자가 지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원래 강자들을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를 보호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게 그게 기능인데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강자들 즉 지금 탄핵 정부에서 그 지지율이 많이 높였던 발언 중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되면 대통령 입장이 되시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면 박수치는 국민들도 많겠지만 굉장히 반발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국론이 많이 분열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강자라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제일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명백한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의 그 주모자, 주범이라는 게 사실상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었다고 한들 또 현재 대통령이라고 해도 퇴임하면 당연히 보통의 사람과 똑같이 처벌해야 되고 다만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불기소 특권이 있으니까 잠깐 밀어놓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퇴진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의 사람과 똑같이 처벌되는 게 맞습니다. 설령 정치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국가 경영에서 그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지고 위기가 생기고 불평등해지고 하는 제1의 원인은 사실은 정치 권력자로부터 나옵니다. 이 정치 권력자 본인이 깨끗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인척 측근 비리들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 공직자들도 따라서 하고 무서워하지 않죠. 대통령 본인이 부패하면서 어떻게 검찰총장 보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정부패를 용인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역할,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인 약자들을 보호해서 함께 살게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강자들을 위해서 또 강자들과 협잡해서 약자들을 좀 괴롭히고 빼앗는 일에 쓰게 되면 그게 나라가 망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법을 지키는 것. 그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 국가 지도자 본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말의 수위는 센 그 높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조곤조곤하고 나직하게 말씀하시네, 차분하게.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네. 소리가 크다고 큰 소리가 아니고 내용이 예. 내용이 이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이다 발언한다고 네. 또 일부에서는 과격한 발언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과격하게 말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얘기를 직설적으로 편하게 했죠. 이제 소위 정치적 언어, 네. 좀 두루뭉실하고 좀 무책임하고 우회하고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보통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네, 네. 시원하네라고 생각했지. 제가 예를 들면 불합리한 얘기를 하거나 네. 정말로 과격한 얘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예. 그 이 시장님을 트럼프에 빗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 자기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시원하게 직설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애둘러 가지 않고. 네. 그런데 당선되더니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 오늘 인터뷰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짜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정치는 예. 이제 말로 하는 이제 영업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담보도 보증도 없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믿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는 대부분 없는 강도 만들어서 다리를 놔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만큼 네. 이제 거짓과 이제 헛된 공약들이 남발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또 거짓말하는구나. 또 누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실망하고 또 혐오하고 정치적 무관심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색다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셨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인의 약속, 그러니까 공약, 제 공약 이행률이 아마 그것도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평가했을 때 96% 예. 나왔습니다. 그 실제 있을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공약을 하면 지킨다. 또 공약도 지킬 수 있는 것만 한다. 이게 사실은 공약 이행률의 제일 중요한 기반인데 네. 저는 어제는 공식적으로 민선 5기도 96%, 또 현재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에서 공약 이행률로는 제가 거의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하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안 한다. 그런 정치적인 언어는 안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컨대 그렇겠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말을 직설적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는 것인데 타국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지금 하는 말이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말을 하면 그거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네. 정치인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특정 시점에서 한 얘기하고 다른 시기에 한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되죠. 네. 그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장소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그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할 말만 하고 대통령이 돼서 꼭 지킬 수 있는 얘기만 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저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직설적 표현을 하고 국민들과 직접 호흡하고 정치 기득권자하고 단절됐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만 네. 네. 저는 트럼프처럼 예를 들면 무슨 뭐 국경에 담장을 친다든지 FTA 탈퇴를 하겠다든지 네. 무슨 누구를 내쫓겠다든지 이런 불합리하거나 네.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최근 발언이니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그 영장이 기각되니까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이 말씀은 그러면 재벌이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재벌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판결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 사건 내에 구체적으로 판사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했을 거라고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서민들이 구멍가게에서 10,000원을 훔치면 그건 엄벌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